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감히. 시집 온 년이 푼돈 가지고 지랄이야. 시어머니가 물컵을 들어 제 얼굴에 그대로 퍼부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는데 옆에선 시누이가 혀를 차고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팔짱만 낀 채 어머니한테 예의 좀 차리라며 저를 쏘아봤죠. 아니, 근데요. 그 푼돈이라는 게 제 친정 아버지가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벌어서 모은 노후자금 3억이었거든요. 은행원인 남편이 아버지 서류를 몰래 조작해서 시누이 집 사는데 통째로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산소 마스크 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을 딱 걷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친정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빼돌리고도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시댁 식구들,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지옥을 선물한 서지수 씨의 통쾌한 복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35해 동안 동네 마트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밤 11시에 셔터를 내리는 그 고된 일상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무릎이 더 이상 버텨주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허리도 굽을 대로 굽었고요. 두 분은 눈물을 삼키며 마트를 정리하셨고 평생을 바쳐 모은 3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한도윤은 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양복 소매를 단정하게 여미고 서류철을 꺼내 식탁 위에 펼치는 모습이 영락없는 베테랑 은행원이었죠. 일반 정기예금이랑은 차원이 다른 금리를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점 최우수 고객만 받을 수 있는 특별 상품이에요. 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서류를 들여다보셨어요. 굵은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으시는 모습에 한도윤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도윤아,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다. 아버지는 볼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으셨어요. 그게 위임장이라는 걸, 그 서류가 나중에 얼마나 교묘하게 변조될지 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서명이 들어간 그 서류를 교묘하게 고쳐서 3억 원 전부를 자기 개인 계좌로 옮길 줄은요. 부모님의 노후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일이 생겼어요. 한도윤은 야근이라며 새벽에 들어왔고 저는 마감일이 코앞이라 그의 금융인증서에 접속할 수밖에 없었죠. 은행 직원이니까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뜰 거라 생각했는데 화면에 뜬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3억 원.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된 그 돈이 정기예금 계좌가 아니라 어떤 부동산 중개법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수신인 이름에 적힌 건 한지은. 시누이 한지은의 신혼집 매매 대금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고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죠. 저는 화면을 캡처한 뒤 떨리는 손으로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돈 3억이 왜 지은이 아파트 대금으로 나간 거야? 뭐? 지금 너 계좌 내역 보고 있어. 대답해. 한도윤은 3초쯤 침묵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야, 목소리 좀 낮춰. 밤인데 뭔 호들갑이야. 호들갑? 지금 나한테 호들갑이라고 했어?
지은이가 급하게 전세 빼고 매매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었어. 가족끼리 잠깐 돌려 쓴 건데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잠깐 돌렸어? 3억을 잠깐 돌렸어? 갚을 거야. 아직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릴 타이밍이 안 됐을 뿐이지. 전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돋아올랐어요. 저는 그 길로 차 키를 움켜쥐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강명희가 보였어요. 과일 접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숭아를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숨을 몰아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돈 3억 원이 지은이 아파트 사는데 들어간 거 알고 계신 겁니까? 강명희는 복숭아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삼키고 나서야 입꼬리를 비틀며 입을 열었죠. 알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뇨? 그건 우리 부모님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에요. 노후자금? 그 몇 푼 가지고 유난이네. 강명희는 과일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우리 집안이 너 같은 게 부족한 걸 며느리로 걷어준 게 얼만데 감히 돈통을 쥐고 난리야? 어머니, 시끄러워. 강명희는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적시고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죠. 올케가 진짜 속이 좁아. 어느새 방에서 나온 한지은이 팔짱을 끼고 혀를 찼어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 꼭 이렇게 집안에 난리를 쳐야 속이 풀리냐? 퇴근하고 뒤따라온 한도윤은 저를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야, 예의 좀 차려. 어머니한테 이게 뭔 짓이야. 세 사람이 한쪽 벽처럼 서서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친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그 돈, 도윤이가. 아버지는 저의 젖은 얼굴과 부어오른 눈을 보시곤 식탁에 손을 짚으셨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죠. 사위간의 돈을. 아버지는 뒷목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119에 전화하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응급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준 고통을 수만 배로 돌려주겠다고요.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한 점의 빈틈도 남기지 않고 저는 그날 밤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실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강명희.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사돈어른 많이 안 좋으시다며?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한 톨도 없었어요. 네, 어머니. 아직 의식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그거 참 안 됐네. 근데 말이다. 지은이가 새집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 괜히 기운이 안 좋잖아. 네. 부적이라도 하나 써서 액을 좀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부적값 좀 보내줘라. 50만 원이면 될 거야.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가 맞물리며 턱에 통증이 올 정도로 꽉 깨물었죠.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알았으면 됐어.
툭!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전화를 내려다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 사람들의 멍청함과 탐욕이 깊으면 깊을수록 제게는 유리하니까요. 지금은 철저하게 무릎 꿇은 며느리로 보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벽한 굴복 연기를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고 강명희가 무슨 요구를 하든 고분고분 따랐죠. 제가 꺾였다고 판단한 건지 시댁 식구들의 요구는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옳게, 이거 봐봐. 한지은이 카톡으로 보내온 건 수입가전 견적서였어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총액이 2,800만 원이었죠. 새 집에 들릴 건데 오빠가 요즘 좀 빠듯하대. 올케가 먼저 결제해주면 안 될까? 나중에 갚을게.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걸 억지로 눌렀죠. 이 결제 내역 하나하나가 훗날 돈을 돌려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으니까요. 응, 지은아. 내가 결제할게. 배송일 알려줘. 역시 올게. 센스 있다. 센스 있어. 저는 카드를 긁으며 영수증을 빠짐없이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그 주말 한도윤이 소파에 드러누워 맥주를 마시다가 트림을 하며 말했어요. 야, 그 카드값 내가 수고비로 생각해. 처가 돈 관리해 주느라 내가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 수고비? 은행에서도 수수료 받잖아. 같은 거지 뭐.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앞치마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손가락으로 살짝 확인했어요.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한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맥주캔을 또 땄어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지은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명품 브랜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와인잔을 든 사진이었죠. 해시태그에는 든든한 친정덕, 신혼집 꾸미기, 럭셔리 라이프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댓글에 달린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반응까지 전부요. 증거 폴더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뒀죠.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갔어요. 부침개를 부치고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만들었죠. 무급식모나 다름없었지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부엌에 섰습니다. 지수 엄마가 좀 모자라도 부엌 일은 하니까 쓸모가 있어. 거실에서 강명희가 한지은에게 하는 말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그래도 올케가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한지은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뒤따랐죠. 앞치마 주머니 안의 녹음기가 그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매일 밤 술에 절어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쓰러지더니 혀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야, 원래 처가 재산은 시댁 거야. 예로부터 그랬어. 시집 온 여자가 뭘 가져왔는데. 그래, 알았어. 자, 물 마셔. 저는 물컵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도윤은 제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자기한테 복종하는 거라 착각하는 눈빛이었죠. 그 착각이 깊어질수록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죠. 지수야, 엄마가 큰 행사를 하나 계획하고 있어. 지은이 새집 집들이를 성대하게 할 건데 마침 엄마 칠순도 겹치잖아. 친척들도 다 부르고 도윤이 직장 사람들도 초대하고. 네, 어머니. 근데 비용이 좀 들 거야. 출장 뷔페에 꽃 장식에 한 500만 원은 잡아야지. 네가 부담해. 네, 어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역시 지수는 시키면 잘해.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강명희가 말한 집들이 날짜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저 사람들의 숨통을 끊는 날이 될 거였으니까요. 저는 영혼 없는 미소를 거울에 비춰보며 연습했어요. 어떤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 어떤 말을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자세. 겉으로 보면 완전히 꺾인 며느리였겠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버려놓을 화려한 잔치 위에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을 준비를 조용히 마쳤어요. 집들이 날짜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그날 기다려. 집들이까지 보름이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병문안을 간다는 핑계로 시간을 빼서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죠. 이 서류를 보세요. 저는 출력해온 이체 내역과 위임장 사본을 변호사 앞에 펼쳤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미간을 좁혔죠. 서지수 씨, 이 위임장 원본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아버지가 서명하신 원본은 단순 예금 관리 위임이었는데 남편이 제출한 건 계좌 해지와 이체 권한까지 포함돼 있어요. 글씨체도 미세하게 달라요.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 쓴 게 아닙니다. 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거기에 고객 자금을 빼돌렸으니 은행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합니다. 이체 내역,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까지 확보하면 형사와 민사 양쪽으로 다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꺼냈어요. 강명희가 푼돈 운운하며 저에게 물을 끼얹던 날의 녹음, 한도윤이 수고비라며 뻔뻔하게 떠들던 밤의 녹음, 시댁 식구들이 친정 부모님을 호구라 비웃던 주말의 녹음. 변호사는 파일 목록을 훑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퍼즐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역시나 술에 절어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한 시각이 새벽 1시 반이었죠. 저는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한도윤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자리 잡은 걸 확인한 뒤 살금살금 다가가 잠든 한도윤의 오른손 엄지를 들어 올려 휴대폰 지문 인식에 갖다 댔습니다. 톡! 잠금이 풀렸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걸 느끼며 저는 한도윤의 은행 업무용 메신저를 열었어요.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속에 소름 끼치는 문장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죠. 장인 계좌 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위임장은 좀 손봤어. 원본이랑 다르니까 보관 잘해.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캡처했어요. 메신저 기록, 메일함에 남아있는 서류 첨부 파일, 위임장 수정본을 주고받은 흔적까지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몸을 한번 뒤척였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5초, 10초. 다시 코 고는 소리가 이어지자 나머지 캡처를 마저 끝내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죠. 이 모든 파일을 하나의 USB에 담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사본, 금융감독원에 보낼 사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을 원본. 3개를 만들어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했어요. 증거는 완성됐고 이제 또 하나의 칼날을 갈아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는 오로지 제 단독 명의였어요. 결혼 전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주신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저는 집들이 날짜를 역산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빠르게 처분해야 해요. 대신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남편한테 알려지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인은 제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매수자 접촉은 평일 낮에만 할게요. 파격적인 가격 덕분이었을까요? 매물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현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40대 남성 매수자였죠. 잔금은 언제 치르면 됩니까?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강명희의 집들이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이 날짜에 맞춰주세요. 정확히 일주일 뒤요. 급하시네요. 대신 그날 바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오후 6시에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셔도 됩니다. 안에 남아있는 짐은 전부 처분하셔도 좋고요. 매수자는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가계약금을 한도윤이 전혀 모르는 다른 은행의 비밀 계좌로 받았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부동산을 나서는데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죠. 주머니에 넣어둔 USB의 무게가 비밀 계좌에 찍힌 가계약금의 숫자가 저에게 힘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집들이 준비에 신이 나 있겠죠. 샴페인을 고르고 초대장을 돌리고 거울 앞에서 입고 갈 옷을 대보며 들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밟고 서 있는 바닥이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전혀 모른 채요. 저는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울지 않는 눈, 흔들리지 않는 입술. 한 달 전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집들이까지 일주일이 남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다리미를 꺼냈죠. 한도윤의 남색 넥타이 위로 다리미가 부드럽게 미끄러질 때마다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오, 오늘 넥타이 다려줘? 한도윤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응. 요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뭐야, 갑자기. 한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받아들었죠. 제가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두를 신었어요. 이번 주말 집들이 때 우리 지점장님이랑 부지점장님도 오신다. 인사 잘해. 당연하지. 내가 음식 준비 꼼꼼하게 할게. 그래, 그래야지. 한도윤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다리미 코드를 뽑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용달 기사님이시죠? 오늘 오전 11시에 와주시면 돼요. 짐은 많지 않아요. 박스 15개 정도. 현관문이 닫힌 뒤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한도윤이 출근한 틈을 타서 조금씩 짐을 뺐죠. 제 옷, 책, 앨범, 부모님께 받은 그릇 세트, 혼수로 가져온 이불. 제 것만 골라 박스에 담았어요. 빈 옷장이 눈에 띌까봐 한도윤의 겨울 코트와 점퍼를 앞쪽으로 쭉 밀어 걸어뒀어요. 서랍장도 마찬가지였죠. 제 물건이 빠진 자리를 한도윤의 짐으로 덮어서 채웠더니 언뜻 보기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달 기사가 박스를 옮기는 동안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복도를 살폈어요. 이웃에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마지막 박스가 트럭에 실리고 친정 창고로 향하는 걸 확인한 뒤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한도윤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어요. 밥 됐어? 응, 된장찌개 끓여놨어. 저는 밥상을 차려 식탁에 앉았고 한도윤은 숟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죠. 지점장님이 집들이 진짜 기대된다고 하시더라. 이번에 인상 좋게 찍히면 승진 심사 때 도움 될 수도 있어.
그래, 잘 됐다. 음식 좀 제대로 해. 창피당하면 안 돼. 걱정 마. 출장 뷔페 업체 괜찮은 대로 잡아놨어.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를 떠먹었어요. 저는 밥알을 씹으며 속으로 날짜를 셌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한도윤이 출근한 직후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어요. 프린터에서 뽑아낸 서류 2통을 봉투에 넣었죠. 하나는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용, 다른 하나는 한도윤이 근무하는 은행 본점 감사실 앞으로 보낼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위조된 위임장 사본, 이체 내역, 은행 내부 메신저, 캡처, 그리고 제가 작성한 고발 내용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봉투의 입구를 꼼꼼하게 풀칠한 뒤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등기 우편 딱지를 붙이고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방아쇠를 당기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금요일, 집들이 전날 밤 한도윤은 양복을 꺼내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대보고 있었어요.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왼쪽이 나아 보여. 그래, 넥타이는 뭐가 맞을까? 빨간색, 화사하잖아. 한도윤은 빨간 넥타이를 목에 걸어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내일이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라 믿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옷장에서 미리 빼둔 검은색 정장을 거리째 꺼내 문고리에 걸었어요. 단추를 하나씩 잠가보며 핏을 확인했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이 거울에 비쳤어요. 토요일 아침 집들이 당일이 밝았습니다. 한도윤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매수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잔금 전액 입금 완료했습니다. 등기 서류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비밀 계좌 잔액을 열어봤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이 한 자릿수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등기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법무사에게 전송했어요. 이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제 것도 한도윤의 것도 아니었죠.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오후 6시에 맞춰 이사 오시면 됩니다. 도어락 번호는 편하신 대로 바꾸시고요. 안에 남아있는 물건은 전부 버리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감상을 잘라냈죠. 미련 같은 건 진작에 버렸으니까요. 지수야, 준비 다 됐어? 샤워를 마친 한도윤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물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니가 촌스럽게 입지 말래. 미용실 갔다 와.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한도윤이 먼저 나간 뒤 저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목까지 잠그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죠. 가방 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USB 하나, 미러링 케이블 하나,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서류와 고소장 사본 한 부씩 빠진 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텅 빈 신발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구두가 있던 자리엔 먼지만 몇 개 깔려 있었죠. 저는 문을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어요. 이 문을 여는 건 이제 제가 아니라 새 주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 속 USB를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의 무게는 저 사람들의 인생을 짓누르고도 남을 만큼 묵직했죠. 1층 로비를 나서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신우이의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거실과 주방을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로 출장 뷔페 음식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죠. 친척 어른들, 강명희의 동네 지인들, 한도윤의 은행 상사들까지 수십 명이 구두를 벗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 지수 왔어? 늦었네. 강명희가 거실 한가운데서 저를 발견하곤 인상을 구겼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금세 표정을 바꾸며 손을 내저었죠. 빨리 와서 음식 좀 세팅해. 뷔페 업체 사람들이 그릇을 엉뚱한데 갖다 놨어. 네, 어머니. 저는 고분고분 대답하며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앞치마를 두르는 대신 검은 정장 위에 일회용 비닐 장갑만 끼고 접시를 옮기기 시작했죠. 거실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벽면에 걸린 80인치 대형 텔레비전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뒷면에 외부 연결 단자가 있는 것까지 눈에 담아뒀습니다. 도윤아, 여기 와서 인사드려. 강명희가 한도윤을 끌고 지점장 앞으로 데려갔어요. 한도윤은 빨간 넥타이를 매만지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지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대리, 집이 넓고 좋네. 자네 동생이 신혼집을 잘 잡았어. 아,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한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저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그 꼴을 지켜봤죠. 가족이니까 남의 아버지 돈을 훔쳐놓고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건배 시간이 됐어요. 강명희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거실 한복판에 섰죠. 오늘 우리 지은이 새집도 축하하고 이 엄마 칠순도 겸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다 우리 아들 도윤이가 잘 벌어서 가능한 거예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좀 보태줬고, 킥킥거리며 웃는 한지은 옆에서 강명희가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척들이 박수를 쳤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건배에 쏠린 사이 가방에서 미러링 케이블을 꺼내 텔레비전 뒷면의 단자에 꽂았어요. 케이블 반대쪽 끝을 제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미리 준비해둔 USB 파일을 화면 공유 모드로 띄웠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다들 잔 드셨으면 음식 드세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강명희의 말에 사람들이 뷔페 테이블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죠. 80인치 화면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한도윤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친정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된 3억 원이 한지은 명의의 부동산 중개법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 옆에는 위조된 위임장 원본과 아버지가 실제로 서명한 원본을 나란히 비교한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한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기울어지며 양복 소매 위로 술이 흘러내렸죠. 화면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널 걷어준 게 얼만데 감히 돈통을 쥐고 푼돈으로 난리야. 강명희의 그날 그 목소리였어요. 물을 끼얹기 직전 저를 벌레 취급하며 내뱉었던 그 말이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친척들의 입이 벌어지고 강명희는 접시를 든 채 돌처럼 굳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처가 재산은 원래 시댁 거야. 시집 온 여자가 뭘 가져왔는데. 한도윤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그 밤의 음성이 이어졌죠. 지점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부지점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을 살피고 있었죠. 이건한 대리, 이건 뭔가. 지점장이 이를 악물며 한도윤을 쏘아봤어요. 한도윤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만 반복하며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죠. 고객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지금 지점장은 양복 단추를 잠그며 벌떡 일어섰어요. 부지점장과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두 사람은 구두를 신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한도윤이 미친 듯이 리모컨을 찾아 소파 쿠션을 뒤집고 테이블 아래를 더듬었어요. 강명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벽을 짚으며 천천히 주저앉았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사기 고소장 사본이었어요. 두 장을 꺼내 한도윤의 발 앞에 던졌죠.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겁니다. 저는 웅성거리는 친척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강명희를 똑바로 내려다봤어요. 오늘부로 강명희 씨, 한도윤, 한지은. 이 사람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인연이 감히. 강명희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제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섰고 강명희의 손은 허공만 쥐었죠. 옳게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한지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한도윤이 뭔가를 외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 사이로 복도까지 쏟아져 나온 비명소리가 얇게 스며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층수 표시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파트 1층 로비를 나서자 밤 공기가 볼을 스쳤죠. 서늘하고 시원했습니다. 신우이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온 저는 단지 뒤편 골목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백미러를 조정했죠. 아파트 정문이 또렷하게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도윤과 강명희가 정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한도윤은 양복상의 단추가 뜯어진 채 두리번거리다가 도로변으로 달려가 택시를 잡았죠. 강명희가 허둥지둥 뒤따라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택시는 저희 아파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시계는 오후 6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새 집주인이 도어락을 바꾸기로 한 시간은 오후 6시. 이미 47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차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택시가 사라진 방향, 저희 아파트 단지 쪽으로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비상계단을 통해 저희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죠. 계단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는 순간 예상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도윤이 도어락 버튼을 내리찍고 있었어요. 삐삐삐. 오류음이 복도에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뭐야, 왜 안 열려? 인연이 비번을 바꿨어? 한도윤이 문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쿵쿵쿵 어깨로 문을 들이받기까지 했죠. 문 열어. 지수 이년아, 당장 문 열어. 강명희가 복도에 털썩 주저앉더니 구두를 벗어들고 현관문을 내리찍기 시작했어요. 탕, 탕, 탕. 그 소리가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죠.
그때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는 계단문 틈 사이로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문 뒤에 선 사람은 덩치가 산만한 40대 남자였어요. 민소매 차림에 이삿짐 박스를 뜯다 나온 듯 커터칼을 손에 들고 있었죠. 오늘 오후에 이사를 끝내고 짐을 정리하던 새 집주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새 집주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문을 막아섰어요. 한도윤은 난데없이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강명희가 먼저 폭발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여긴 우리 아들 집이야. 뭔 소리야? 나 오늘 계약하고 이사 온 사람이야. 여기 내 집인데. 거짓말 마. 도윤아, 이 도둑놈 좀 어떻게 해? 한도윤이 이성을 잃고 새 집주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어요. 새 집주인은 커터칼을 바닥에 던지더니 달려드는 한도윤의 팔을 비틀어 잡고 복도 바닥에 그대로 매다 꽂아버렸죠. 쿵! 한도윤의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미쳤나?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새 집주인이 소리쳤어요. 강명희는 그 남자의 얼굴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죠.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라고. 도둑놈아. 강명희의 손톱이 남자의 볼을 핥히었어요. 세 줄기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생겼죠. 새 집주인이 강명희의 손목을 잡아 밀어내자 강명희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옆집 문이 열렸어요. 윗집 문도 열렸죠. 잠옷 차림의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복도의 나뒹구는 한도윤, 쌍욕을 내뱉으며 발버둥 치는 강명희, 볼에서 피가 흐르는 새 집주인. 그 아수라장을 스마트폰 카메라가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죠. 새 집주인이 피가 난 볼을 손등으로 한번 닦더니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이요? 제 집에 모르는 사람 2명이 쳐들어와서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는? 저는 계단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비상계단을 내려갔죠. 1층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직후 경찰차 세대가 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번갈아 건물 외벽에 비쳤죠.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백미러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정문 유리문 너머로 경찰관 2명이 한도윤의 양팔을 잡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빨간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거울 앞에서 그렇게 공들여 매만지던 그 넥타이가요. 뒤이어 강명희가 끌려 나왔어요. 양팔을 뒤로 잡힌 채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죠. 나나, 억울해. 저 집은 우리 아들 집이라고.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2 사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고 강명희의 고함 소리가 차창 너머로 우문거리며 새어나왔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단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경광등 불빛이 도로 위에서 점점 작아지다 사라지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어요.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를 한 번 더 봤죠.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전조등을 켜고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핸들을 돌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도윤과 강명희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마주한 세상은 하루 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도윤 씨 휴대폰에 금감원 조사 개시 통보가 떴고 은행 본점 인사위원회에서 즉각 파면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빠르네요. 집들이에 참석했던 지점장이 토요일 밤에 바로 본점에 보고를 올렸더라고요. 80인치 화면으로 범죄 증거를 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은행 내부 감사팀이 이미 한도윤 씨의 업무 기록 전체를 봉인했답니다. 고객 자금을 빼돌린 직원을 은행이 감싸줄 리가 없으니까요. 퇴직금도 지급 보류 상태고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였어요. 엘리트 은행원이라는 간판이 산산조각 났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다음 수순을 물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요?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접수합니다. 한지은 씨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요. 빼돌린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법원에서 받아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한도윤의 은행 내부 메신저 기록, 위조된 위임장 사본, 이체 내역이 전부 담긴 거였죠. 이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들며 무게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행관이 나갑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 한지은의 새 아파트 현관문에 법원 집행관이 찾아갔어요.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철문 위에 붙었죠. 처분 금지. 네 글자가 한지은의 화려했던 신혼집 문 위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가 후속 상황을 전해줬어요. 한지은 씨가 현관문에 딱지 붙은 걸 보고 난리가 났답니다. 오빠한테 전화해서 고함을 지르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대성통곡하고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쥐었을 거예요. 오빠, 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야? 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은행에서 잘렸어. 잘렸다고. 오빠가 잘리면 내 집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가 다 해결해 준다며. 시끄러워. 나도 모르겠다고. 한지은이 끊자마자 강명희에게 전화했겠죠. 엄마, 나 어떡해. 내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오빠도 잘렸대.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 엄마가 뭘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불과 며칠 전까지 한 덩어리처럼 뭉쳐서 저를 짓밟던 세 사람이 전화기 너머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한도윤을 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한도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죠. 경찰서 앞에 기자 두세 명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를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은행원이 고객 돈을 빼돌린 사건이니 뉴스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한도윤 씨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답니다. 며칠 전까지 지점장 앞에서 어깨 으쓱거리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대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동정심은 이미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던 그 밤에 전부 소진됐으니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도윤의 입이 열렸어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건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 내용을 전해줬어요. 한도윤 씨가 수사관 앞에서 진술을 쏟아냈답니다. 전부 어머니 강명희 씨가 시킨 거라고요. 동생 집을 사줘야 하니까 처가 돈을 가져오라고 계속 압박했고
한지은 씨도 다 알고 있었다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의 등에 칼을 꽂은 거였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족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 진술이 강명희와 한지은에게 전해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지은이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기는 엄마와 오빠가 시켜서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라며 맞고소를 준비했어요. 책임을 오빠와 엄마에게 전부 돌리는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했죠. 강명희는 평소 인맥을 자랑하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집들이 날 80인치 화면에서 터져나온 녹음 파일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누가 그 전화를 받겠어요. 엄마는 아들 탓, 아들은 엄마 탓, 여동생은 둘 다 탓.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하던 세 사람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퇴직금마저 묶인 한도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어요. 결국 국선 변호사를 배당받았죠.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 법원이 붙여준 변호사 앞에 앉아 있는 꼴이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위조된 위임장, 은행 내부 메신저 기록, 이체 내역, 그리고 한도윤 본인의 진술까지. 변호할 여지가 없었죠. 선고일, 저는 법정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한도윤은 금융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문서를 위조하고 신뢰를 배반하여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한도윤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궜죠. 빨간 넥타이 대신 회색 수의를 입은 그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어요. 법정 경위가 한도윤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한도윤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후쳤어요. 맨 뒷줄에 앉은 저와 눈이 마주쳤죠. 한도윤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도윤이 연문으로 끌려나갈 때까지요. 강명희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어요. 아들의 범행을 부추기고 이익을 함께 나눈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죠. 법정을 나서는 강명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법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뒷모습을 저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은 신우이의 아파트였어요. 가압류된 한지은의 신혼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던 명품 소파가 놓여있던 그 거실, 수입가전으로 채웠던 그 주방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됐어요. 그 매각 대금 전액이 법원 결정에 따라 친정 부모님의 피해 보상금으로 돌아왔습니다. 3억 원. 아버지가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그 돈이 길고 긴 돌아가기를 거쳐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입금 확인서를 받아든 날,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돈 다 찾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시며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의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죠. 저도 아버지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반년이 흘렀어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창밖에는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죠. 한도윤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뒤로도 버릇을 못 고치고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자기가 어느 은행 출신이네, 엘리트네 하며 잘난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뻔했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몇 차례 맞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회색 수의를 입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한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가슴에 파문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경매로 집을 잃은 뒤 남편에게 파혼당했어요. 사기 공범의 아내로 살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없이 쫓겨난 한지은은 서울 외곽의 싸구려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는 소문이었어요. 한때 인스타그램에 명품 소파 사진을 올리며 럭셔리 라이프를 외치던 그 사람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거였죠. 증거 폴더에 아직 남아있는 한지은의 인스타그램 캡처를 떠올리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저는 그 폴더를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렸습니다. 강명희는 가장 비참한 꼴이 됐어요. 아들은 감옥에, 딸은 고시원에, 자기 명의의 재산은 벌금과 소송 비용으로 전부 날아갔죠.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동네 지인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집들이 날 80인치 텔레비전에서 터져나온 녹음 파일을 들은 사람들이 누가 그 손을 잡아주겠어요. 오갈 데가 없어진 강명희는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돈이 떨어지면 노숙자 쉼터에서 밤을 보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등 뒤로 밀어두고 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매각 대금과 법원에서 돌려받은 보상금을 합쳐 전망 좋은 신도시의 널찍한 아파트를 계약했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거의 다 회복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반려견 콩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어머니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시며 저녁 준비를 하셨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 나오면 아버지가 코를 킁킁거리며 웃으셨죠. 지수야, 밥 먹어. 네, 엄마. 세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은 작았지만 그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했어요. 강명희의 칠순 잔치에 차렸던 출장 뷔페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밥상이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그리고 갈라지고 얼어붙은 목소리가 기어나왔죠. 지수야. 강명희였습니다. 반년 전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벌레 취급하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밖에 눈이 오는데 쉼터도 자리가 없다고 하고 지수야, 제발. 울먹이는 숨소리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전화하고 있는 거였죠. 눈 내리는 겨울밤에 길바닥 어딘가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강명희 씨,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애군이 낀다며 부적값을 보내래셨죠. 그리고 그 전에 제 얼굴에 물을 끼얹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기억나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푼돈으로 난리 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창밖에 눈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입을 열었죠. 그 푼돈 아껴서 부적이라도 사세요. 애군 막으시게. 툭.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으로 돌아가 그 번호를 길게 눌렀어요. 차단 목록에 추가.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깨끗하게 돌아왔죠.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양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자 온기가 손끝까지 번졌죠.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신도 씨의 야경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콩이가 아버지 슬리퍼를 물고 도망치는 모양이었죠. 어머니가 어머, 콩아 하며 웃으시는 소리가 뒤따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핏줄 하나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어요. 존중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앉아 콩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우리 지수 고생했다. 저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는 이 따뜻한 거실에서, 이 사람들 곁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을 바쳐 모은 3억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시누이 신혼집으로 사라지고 그 사실에 쓰러진 아버지를 응급실에서 지켜봐야 했던 서지수 씨의 심정,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푼돈이라며 며느리 얼굴에 물을 끼얹던 시어머니 강명희는 결국 찜질방과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고, 엘리트 은행원이라며 잘난 척하던 남편 한도윤은 징역 4년 실형을 받고 차가운 감방에 들어갔죠. 명품 자랑에 바빴던 시누이 한지은은 집을 경매로 날리고 파혼당한 채 고시원 신세가 되었고요. 남의 피땀을 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끝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서지수 씨는 지금 건강을 되찾으신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새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앞에서 눈물 대신 증거를 모았던 그 용기가 결국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줬어요. 혹시 지금 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수 씨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